지난 이야기. 명량해전에서의 대패로 인해 북상을 포기하고 남해안 외성으로 후퇴한 일본군. 그러자 조명연합군은 이 기세를 몰아 5만 대군을 동원해 울산외성을 쳐들어가는데요. 연합군은 울산외성을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였으나 때마침 6만이나 되는 대규모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결국 공성을 포기하고 후퇴하고 맙니다. 한편 명량해전 이후 재정비를 하고 있던 이순신은 명나라에서 파견온 수군제독 진린을 만납니다. 이순신은 앞으로의 전투에서 진린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고 전공을 양도하는 등 진린의 비위를 맞춰주는데요. 그러는 사이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일본군을 완전히 조선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총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사로병진책. 한편 그 시각 조선에는 약 10만의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더 이상 일본과 강화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아예 조선 땅에서 왜군을 밀어버리기 위해 대군을 파병한 건데요. 다만 명군 총사령관이었던 경리 양호가 1차 울산외성 전투의 패전으로 인해 탄핵을 받아 명나라로 송환되고 대신 총독 형계가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양호가 명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사로병진책이란 걸 구상해 놓았기에 형계가 이를 이어받아 실행에 옮기는데요. 사로병진책이란 조선과 명나라의 군대를 최대한 끌어모아 적게는 10만, 많게는 무려 13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해 이를 동군, 중군, 서군, 수군 4개의 부대로 나누어 4방향에서 동시에 적을 쳐부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사로병진책에 따르면 동로군은 울산외성을, 중로군은 사천외성을, 서로군과 수군은 순천외성을 공격하기로 하는데요. 군 편성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로군엔 명군 2만 4천과 조선군 1만 5천, 도합 4만의 군대가, 중로군엔 명군 3만 7천, 조선군 3천, 도합 4만의 군대가, 서로군엔 명군 2만 6천에 조선군 1만, 도합 3만 6천의 군대가, 수군엔 명군 1만, 조선군 5천, 도합 1만 5천의 군대가 편성되었는데요. 각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는 동로군엔 명군제독 마귀와 조선장수 김응서와 선거이가, 중로군엔 명군제독 동일원과 조선장수 정기룡이, 서로군엔 명군제독 유정과 조선장수 권율이, 수군엔 명군제독 진린과 조선장수 이순신이 나섰습니다. 반면 일본군의 배치 상황을 살펴보자면 동로군이 공격하는 울산외성엔 가토 기요마사의 1만 군대가 주둔 중이었으며, 중로군이 공격하는 사천외성엔 시마즈 요시히로의 1만 군대가, 그리고 서로군과 수군이 공격하는 순천외성엔 고니시 유키나가의 1만 5천 군대가 주둔 중이었습니다. 전체 병력의 규모로 보자면 무려 조명연합군 13만 대, 일본군 3만 5천이 맞붙은 임진왜란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합군의 작전은 세 성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1차 울산외성 전투의 패배 요인을 지원군이 도우러 왔기 때문이라고 본 듯한데요. 공격과 수비의 병력차를 보더라도 1차 울산외성 전투 때랑 비슷하게 나눈 걸로 보아 서로 돕지만 못하게 한다면 전부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천외성 전투. 사로병진책의 세 전투는 각각 9월 19, 20, 22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전투 개시일 순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전투가 시작된 곳은 사천외성이었습니다. 중로군은 사천외성을 공격하기 위해 남하하기 시작하여 9월 19일에 먼저 진주성을 점령합니다. 당시 사천외성에는 본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작은 성체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시마즈의 군사들이 1, 2천씩 주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중로군이 본격적으로 성체를 깨부수기 시작하자 시마즈는 어차피 싸워봤자 상대도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성체의 병사들을 전부 철수시켜서 본성으로 불러 모읍니다. 덕분에 중로군은 손쉽게 성체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10월 1일 드디어 중로군이 사천외성에 도착해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군이 별동대를 파견해 연합군의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식량이 고갈된 연합군은 전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곧장 총공세에 돌입하는데요. 사천외성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격 방향이 한쪽밖에 없었습니다. 수비에 굉장히 유리했겠죠. 하지만 중로군 총대장 동일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내가 먼저 이 적을 쳐부순 뒤에 아침밥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명군 쪽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추론으로는 초반부터 화력을 너무 쏟아붓느라 불랑기포가 과열돼 버리는 바람에 포신에서 불꽃이 튀었는데 이게 하필 옆에 있던 화약고로 옮겨붙는 바람에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나니 명군은 완전히 혼비백산했겠죠. 그러자 시마즈는 이 기회를 틈타 전군을 성 밖으로 출격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칩니다. 그렇게 연합군 쪽에서 대략 7, 8천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결국 중로군은 공성을 포기하고 퇴각하고 마는데요. 순천외성 전투. 일본군이 북상을 포기하고 전라도에서 철수할 때 전라도를 완전히 내주고 오긴 싫었는지 전라도 남쪽 점령지에 외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들 중 제일 끝에 지어진 외성이 바로 순천외성인데요. 순천외성의 주둔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로 고니시는 고작 3개월 만에 급하게 성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외성은 지형과 구조가 기가 막혔어요.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데다가 중간에 강까지 흐르고 있어서 함락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성이었는데요. 이 강에 다리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순천외성을 순천외교성 또는 순천예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순천외성은 연합군의 목표 중 가장 함락이 어려운 성이었기에 군대도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위치도 가장 서쪽에 있는 데다가 바다까지 끼고 있었기에 수군이 접근하기 용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여기는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동원됐죠. 육지에선 유정과 권율이 공격해 내려왔고 바다에선 진린과 이순신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9월 20일 서로군이 순천해성 근처에 다다릅니다. 명군 제독 유정은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적장 고니시를 꿰어내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는데요. 교섭을 하자며 고니시를 불러내놓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로 기습해 고니시를 죽여버리려 했던 거죠. 고니시 입장에서도 이제 어차피 좀 있다가 철수할 건데 굳이 적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순순히 회담장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매복해 있던 명군 측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나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고니시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유정도 어쩔 수 없이 군을 움직여 순천 외성으로 나아가는데요. 한편 바다에서는 진림과 이순신이 연합 수군을 이끌고 순천해성 근처에 있는 장도란 섬을 공격합니다. 장도는 일본군이 식량과 물자를 보관하던 섬이었는데 수군이 여길 공격해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적선 30척을 침몰시켰으며 11척을 납포했고 왜군도 꽤 많이 사살했죠. 그렇게 육군과 수군이 전부 도착하자 드디어 본격적인 순천외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먼저 공격에 나선 건 유정이 이끄는 명나라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에 첫날부터 생각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아요. 명군 측에서 사상자 800여 명이 나오자 유정은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전투를 회피하기 시작하는데요. 10월 2일 육군과 수군은 양쪽에서 동시에 성을 공격하기로 합의하고는 전투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정은 공격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철수하지도 않은 채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상황을 방관하기만 하는데요. 수군 쪽에서 밀고 올라가 보려 했지만 육군이 호응을 안 해주니 성을 함락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일에도 육군과 수군은 다시 한번 총공세를 퍼붓기로 합의합니다. 그렇게 수군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밀물대에 맞춰서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그런데 이날도 유정은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태를 방관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수군은 배를 육지에 바짝 붙이고 상륙 작전까지 감행했으나 육군이 호응을 안 해주니 성이 뚫릴 리가요. 그런데 이렇게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수군이 미처 썰물대에 맞춰서 배를 빼지 못하는 바람에 명군 선박 39척과 판옥선 3척이 뻘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공을 퍼붓기 시작하는 일본군. 심지어 명제독 진린도 뻘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신이 판옥선을 보내서 진린을 겨우 구해내는데요. 이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진린은 유정의 진지를 쳐들어가서 유정군의 깃발을 찢어버리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약속과 다르지 않소. 어찌 공격하지 않은 것이오? 그런데 유정은 여기다 대고 나는 공격을 퍼붓고 싶었으나 내 부장들이 겁에 질려 공격을 하질 않으니 내가 이를 어찌하겠소? 라고 변명이나 하는데요. 그렇게 결국 순천해성 점령도 실패하고 연합군은 군을 돌려 철수하고 맙니다. 이 순천해성 전투는 유정이 자꾸 전투를 회피해서인지 사천해성 전투에 비해 사상자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일단 일본 측 손실은 선박 30척이 침몰하고 11척이 납포되고 사상자도 3천여 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수군만의 단독 전과이기에 육군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연합군 측 사상자는 조선 수군이 130명에 명군은 도합 1500명 정도라고 하네요. 2차 울산해성 전투. 마지막으로 동로군은 울산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울산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한 가지 조치를 취해 놓는데요. 앞서 1차 울산해성 전투 때 연합군은 외성을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갔으나 막판에 대규모 지원군이 당도하는 바람에 결국 함락을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지원군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산포 외성과 울산해성 사이에 길을 끊어 놓는데요. 김응소와 조선군은 동래 일대를 장악해 부산포 외성에서 지원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2일 마침내 2차 울산해성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앞선 전투에서 교훈을 얻은 건 연합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토도 진짜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성의 방비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놓았는데요. 가토는 참호랑 해자를 새로 파고 요새랑 성곽도 보수해 놓습니다. 게다가 식량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으며 결정적으로 성 곳곳에 우물을 파서 식수가 떨어질 일도 없게 만들었는데요. 어지간히도 힘들었나 보죠. 그런데 연합군 입장에선 안 그래도 저번에 공격만으로 안 뚫리니까 고사작전으로 계획을 바꾼 거였는데 이번엔 아예 고사작전도 못하게 철저히 대비를 해놔버리니까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성이 뚫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 측 지휘관인 선거위가 전사하는 등 연합군의 피해만 커져갔는데요. 결국 개전 4일 차인 25일이 되자 연합군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경주로 퇴각을 합니다. 그렇게 경주에서 재정비를 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급보가 하나 날아오는데요. 사천회성에서 중로군이 대패하였다옵니다. 사천회성에서의 대패 소식이 전해지자 동로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동로군도 결국 외성 함락을 포기하고 퇴각해버리고 마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쯤 일본군 측에서는 이미 철수 결정이 내려졌기에 가토도 퇴각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동로군이 퇴각하자마자 가토는 성에 불을 지르고는 병사들을 전부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완패. 결론적으로 사로병진책은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었습니다. 전군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외성도 함락시키지 못했으니 연합군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일본 측에서 알아서 철수할 테니 공격하지만 말아달라는 요청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자 명나라도 공격을 멈추고 일본군을 무사히 철수시키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는데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싸움도 아닌데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하고 싶을 만하죠. 어쨌든 명나라가 이렇게 노선을 바꾸니까 일본군도 무사히 철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기어코 끝까지 쫓아가서 일본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있었으니 다음 시간엔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